야근도 맞선도 우리가 사랑에 빠진 순간까지 전부 대표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제 마음에서 진짜였던 건 대체 뭐죠? 친구 대신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간 윤서하는 상대가 자신을 매일 야근시키는 악마 같은 대표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어붙는다. 들키지 않기 위해 재벌가의 철없는 딸을 연기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기묘한 질문을 던진다. 낮에는 상사와 부하로 싸우고 밤에는 가짜 맞선 상대가 된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긴장감이 피어난다. 그러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태준은 서하가 모르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윤서하가 한남동의 고급 한식당 별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하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다. 강태준이었다. 대운그룹 대표이사 숫자 하나 틀린 보고서를 3번이나 되돌려보내고 어젯밤에는 새벽 2시에 수정 지시를 남긴 바로 그 남자였다. 태준의 시선이 붉은 가발과 반짝이는 원피스 눈꼬리, 끝까지 그린 아이라인을 차례로 훑었다. 서하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휴대전화에는 한나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제발 1시간만 버텨줘. 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민우 오빠를 해외로 보내버릴 거야. 서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자 태준이 물었다. 한나리 씨입니까? 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제가 누구로 보이는데요? 윤서하 대리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 촌스러운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우리 회사에 아주 비슷한 직원이 있어서요. 직원 얼굴까지 기억하세요. 대표님 치고는 한가하신가 봐요. 특히 밤늦게까지 남는 직원은 기억합니다. 그 직원이 불쌍하네요. 상사를 잘못 만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서하는 원래 무례한 재벌 딸을 연기해 상대가 먼저 거절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강태준이라면 오늘 한마디가 월요일 인사평가를 장례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태준은 서하가 테이블복 끝을 2번 접었다 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긴장할 때마다 반복하는 버릇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라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밝히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회사에서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는 윤서하가 아닌 자신을 노려보며 독서를 내뱉는 여자를 더 보고 싶었다. 태준은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우전차입니다. 향이 약한 걸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서하는 잔을 들다 멈췄다. 야근할 때 우전차를 마신다는 사실은 동료들도 잘 몰랐다. 그녀가 찻잔을 밀어내자 태준이 말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니면 그 직원이었나 보군요. 서하는 의심을 숨기며 턱을 들었다. 결혼 조건부터 말하죠. 저는 아침 10시 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결혼해도 각방을 쓸 거예요. 시댁 행사도 안 가고 남편이 제 일정을 간섭하면 바로 이혼이에요. 태준은 놀라기는커녕 메모를 시작했다. 더 있습니까? 한도 없는 카드도 필요해요. 합리적이군요.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원치 않는 가족 행사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하는 파혼을 유도하려던 말이 멀쩡한 원칙으로 정리되자 할 말을 잃었다. 태준은 펜 끝으로 종이를 두드렸다. 다만 기분이 나쁘다고 연락을 끊는 방식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회피는 비효율적이니까요. 서하는 반사적으로 받아쳤다. 사람 감정을 효율로 평가하는 버릇부터 고치시죠.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나리 씨. 서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강태준이 웃으면 인수합병이 끝났거나 임원 한 명이 사라진다는 농담이 돌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표정에는 이상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서하는 일부러 반찬을 뒤적이며 말했다. 저는 경제도 모르고 회사 경영에도 관심 없어요.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게 전부예요. 태준이 물었다. 지난주 소비자 데이터 보고서에서 신규 고객 이탈 원인을 결제 과정으로 짚은 사람도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최종본에는 팀장 이름만 올라갔다. 서하는 재빨리 웃었다. 뉴스에서 본 것 같네요.
사내 비공개 보고서를 뉴스에서 봤습니까? 재벌가에는 다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안팀을 교체해야겠군요. 태준이 휴대전화를 드는 척하자 서한은 황급히 그의 손목을 눌렀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의 손목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서한은 곧장 손을 거두었다. 괜히 다른 사람들만 피곤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성격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친구 대신 맞선 자리에 나옵니까?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 더 추궁하지 않고 음식을 내오게 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협박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된 뒤에도 태준의 질문은 평범한 맞선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좋아하는 영화나 여행지를 묻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 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반대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서한은 처음에는 대충 대답하려 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회사에서 쌓인 울분을 참지 못했다. 지시가 회사에 손해를 주거나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할 때는 반대해야죠.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다면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서한은 코웃음을 쳤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요. 결과를 보여달라고요. 하지만 결과를 만들 시간도 정보도 발언권도 안 주면서 실패하면 능력이 없다고 하죠. 태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서한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은 이미 오래 묵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더 많은 일을 주는 건 육성이 아니에요. 잘 버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 착취죠. 태준이 낮게 물었다. 그 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말하지 못했겠죠. 해고될까봐 회사가 그 정도로 부당합니까? 대표님이 그걸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준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서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눈을 피했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에는 모욕당한 사람의 분노보다 처음 듣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당혹감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그럼 좋은 상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먼저 물어봐야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할 의사가 있느냐고. 그 말이 끝났을 때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겨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자신도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별실에서 2칸 떨어진 복도 끝에는 강민우가 서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한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다. 나리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갑자기 바꾼 것은 그가 아니었다. 두 집안의 비서실이 동시에 일정을 변경했고 나리는 가족 운전기사의 감시를 피하려다 서하에게 대신 맞선 자리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민우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매끄럽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복도 반대편에 나타났다. 강혜숙 부회장의 비서실장 백상철이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백상철은 식당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별실 출입 기록과 복도 영상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오늘 날짜로.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보안 문제입니다. 외부 유출만 막으면 됩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해숙은 왜 영상부터 확보하려는 것일까? 그는 곧바로 나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일정 누가 바꿨는지 확인해. 형이 정말 우연히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민우가 별실 쪽을 바라보았을 때 문 너머로 서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뒤로 물러났다. 지금 자신이 나타나면
나리와의 관계까지 드러날 수 있었다. 그 선택이 곧 서하를 더 깊은 위험 속에 남겨두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별실 안에서 서하는 나리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상황 어때? 들켰어?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답장을 썼다. 상대가 우리 회사 대표야.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나리는 곧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태준이라면 함부로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서하는 왜 나리가 그렇게 확신하는지 의아했다. 태준이 물었다. 누구와 연락합니까? 제 애인이요. 맞선 자리에서 애인이 있다고 말합니까? 대표님이 싫어하시면 목적 달성이잖아요. 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나리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문자를 읽을 때 입술을 깨물고 긴장하면 테이블볼을 접고 거짓말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저를 조사했어요. 관찰했습니다. 그게 더 소름 끼치거든요. 태준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자신이 그녀를 기억하는 일이 호감의 증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서하에게는 감시처럼 보일 수 있었다. 불쾌했다면 사과하죠. 예상 밖의 사과에 서하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사람이 아니라 필요와 결혼하려는 거네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하는 자신의 말이 그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태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한남동 저택의 식탁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계약서를 밀어놓으며 가족을 지키려면 서명하라고 말했다. 어린 태준은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다. 몇 년 뒤 집을 떠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누군가 너를 위해 선택해준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의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태준은 통제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서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자신을 피할 것을 알았기에 피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서하의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덧칠 수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태준은 이 맞선 일정이 누구의 제안으로 앞당겨졌는지, 자신이 나리와 민우의 관계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말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면 서하는 바로 떠날 것이다. 그는 욕심을 인정하는 대신 차갑게 말했다. 결혼은 필요로 시작해도 유지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하가 피식 웃었다. 대표님은 계약서에도 감정조항을 넣을 사람이네요. 당신이 검토해 주겠습니까? 수정 요청만 10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서하는 그제야 자신이 놀림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가늘게 떴다.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주는 검은 가죽 파일을 서하 앞으로 밀었다. 서하는 또 무슨 계약서인가 싶어 경계했지만 안에는 간단한 일정표 한 장만 들어있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그리고 한 달 뒤 양가 가족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 서하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이게 뭐죠? 앞으로 3번 더 만날 일정입니다. 제가 왜요? 오늘 여기 온 사람이 한나리 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곤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협박이에요. 제안입니다. 거절하면요.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라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곧바로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 서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먼저 물어봐야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할 의사가 있느냐고. 그는 파일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오며 말했다. 거절해도 됩니다. 다만 한나리 씨의 가족에게는 사실대로 설명해야겠죠. 제가 거짓말을 이어갈 의무는 없으니까요.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리가 민우와의 관계를 들키면 집안에서 어떤 압박을 받을지 알고 있었다. 결국 자신이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일정표를 다시 빼앗듯 가져왔다. 3번만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오늘 일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뭔데요?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적어도 한 번은 반대하십시오. 서한은 비웃었다.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대표님이면요. 특히 그럴 때 태준의 목소리는 장난스럽지 않았다. 서한은 그가 왜 그런 조건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발을 고정하던 핀이 느슨해지며 붉은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서하가 황급히 손을 올리기 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서하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관자놀이 근처에 손을 뻗어 느슨해진 핀을 빼냈다. 붉은 가발이 반쯤 들리며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서하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태준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낮에는 단정히 묶여있던 머리, 발표 전 긴장을 감추려고 다물던 입술 야근할 때 안경 너머로 흐려지던 눈빛까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지시를 내릴 때보다 낮고 분명했다. 윤서아 대리, 그 촌스러운 가발 벗어요. 처음부터 당신인 줄 알았으니까.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치심과 분노, 안도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가 알고 있었다면 방금 전까지의 모든 대화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자신이 이 자리에 올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서하는 가발을 벗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대표님, 처음부터 설명하세요. 태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전부 말하지도 않았다. 설명은 다음 만남에서 하죠. 제가 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태준은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당신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 서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방을 나섰지만 복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은 보지 못했다. 문이 닫힌 뒤 태준의 휴대전화에 강혜숙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곧 모두 알게 될 거다. 월요일 아침 윤서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대운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말 내내 잠을 설친 사람처럼 창백했다. 금요일 밤 강태준이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다. 당신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불쾌한 것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서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나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미안해. 민우 오빠랑 얘기 끝나면 다 설명할게. 태준 오빠가 왜 너를 알아본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서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다. 오전 7시 45분 강태준 대표이사 명의로 새 업무가 도착해 있었다. 한성유통과 대운그룹의 공동사업 개편안 검토. 제출기한은 다음날 오전 9시였다. 첨부 자료는 400페이지가 넘었고 세부 손익 구조를 다시 계산하려면 최소 사흘은 필요했다. 팀장 박진석은 출근하자마자 서하의 책상에 서류철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대표님이 특별히 윤대리한테 맡기라고 했어. 기대가 크신가 봐. 서하는 웃지 못했다. 특별히 맡겼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밤을 빼앗겠다는 통보였다. 금요일에 자신이 했던 말을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시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대표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서 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윤대리가 직접 올라오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실은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층에 있었다. 서하가 들어갔을 때 태준은 대형 화면에 띄운 계약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 그녀의 가발을 벗기며 웃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시계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예정보다 12분 늦었습니다. 서하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호출받은 게 아니라 일정 조정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이유는요. 현재 인원과 자료로는 내일 오전까지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대충 만들어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건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서한은 그가 곧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질문을 받자 오히려 당황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계산을 펼쳤다. 최소 이틀입니다. 재무팀에서 원가 자료를 받아야 하고 영업 부문과 물류 부문의 예상 손실도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혼자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사흘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자료를 훑은 뒤 인터폰을 눌렀다. 재무전략팀 2명을 윤서아 대리 업무에 배정하고 제출 기한을 목요일 오전으로 변경하세요. 서한은 눈을 깜빡였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 탓에 오히려 경계심이 생겼다. 태준이 인터폰을 끄자 그녀가 물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불가능한 업무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어제까지의 나라면 그랬겠죠.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먼저 물어보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 업무를 맡을 의사가 있습니까? 서한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새로운 방식의 놀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선택권을 말로라도 내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 인력이 보장된다면 맡겠습니다. 망게스보, 태주는 짧게 답했다. 좋습니다. 서아가 문으로 향하자 그가 덧붙였다. 목요일 저녁,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회사에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지금은 일정 확인입니다. 윤대리, 윤대리, 윤대리. 서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숨기기 위해 문을 세게 닫았다. 공동사업 개편안을 분석할수록 서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대원그룹과 한성유통이 물류 플랫폼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손실은 대원그룹의 자회사인 대원로지스 직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계약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지방 물류센터 3곳이 외주화되고 수백 명의 정규직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통합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성유통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박진석 팀장은 서하의 우려를 듣고도 어깨를 으쓱했다. 위에서 이미 방향 정한 사업이야. 숫자만 맞추면 돼. 그런데 이대로면 비용 절감 효과가 과장됩니다. 인력 전환 비용이 빠져 있어요. 윤대리 대표님이 보고 싶은 결론을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야. 그 말은 서하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충고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따르는 대신 원안과 대안 2가지를 나란히 작성했다. 대안은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직원들을 새 플랫폼 운영 인력으로 재교육하는 방식이었다. 단기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과 노동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밤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사무실에는 서하만 남아 있었다. 얼마 뒤 대표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서하의 책상 위에 놓인 편의점 김밥을 보고 미간을 좁혔다. 저녁을 그걸로 끝낼 생각입니까? 대표님이 시킨 일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종이봉투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죽과 따뜻한 우전차가 들어있었다. 비서실에서 남은 겁니다. 서하는 봉투를 열어보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죽집 영수증의 주문 시간은 15분 전이었고 주문자 이름에는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물었다. 다른 직원에게도 이런 식으로 남은 음식을 나눠주십니까? 태준은 태연하게 답했다. 일을 가장 늦게까지 하는 직원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요. 그래서 책임지는 중입니다. 서하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억지로 입술을 다물었다. 목요일 저녁 2사람은 이번에는 청담동의 화려한 식당이 아니라 성수동의 조용한 전시 공간에서 만났다. 태준은 나리의 가족에게 2번째 맞선을 문화 행사로 보고한 상태였다. 서하는 화려한 가발도 과장된 화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리에게 빌린 고가의 코트만 걸쳤다. 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늘은 변장이 성의 없군요.
서한은 그의 옆을 지나며 대꾸했다. 처음부터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사람은 신진 작가의 설치 작품 사이를 걸었다. 작품은 투명한 상자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문을 열어도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서한은 한참 작품을 보다가 말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거네요. 태주는 작품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숴야죠.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으로요. 서한은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아차렸다. 그만두기 전에 말은 해볼 겁니다. 듣지 않으면 그때 나가고요. 태주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장을 나온 뒤 그는 근처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다. 주문한 차가 나오자 태주는 갑자기 공동사업 개편안에 관해 물었다. 한성유통과 물류 플랫폼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은 올라갑니다.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한은 그가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해 차갑게 말했다. 점유율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현장 직원들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면 통합 이후 운영이 무너질 겁니다. 태준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그녀는 자신이 만든 대안을 설명했다. 흥분할수록 목소리는 또렷해졌다. 태준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서아가 말을 마치자 그가 물었다. 공식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을 넣었습니까? 네, 대표님이 싫어하실 결론까지 포함해서요. 태준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그럼 보고서를 바꿀 이유가 없겠군요. 서아는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검토하실 겁니까? 당신이 회사에서 못한 말을 여기서는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들을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서한은 기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진짜 이름으로는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만 들을 가치가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카페를 나선 뒤 서한은 한나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나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라운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눈밑이 짙게 그늘져 있었다. 서아가 앉자 나리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민우, 오빠랑 나 반년 전부터 만나고 있어. 서아는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머리가 아팠다. 그럼 그 맞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잖아.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 네가 알면 절대 안 해줄 줄 알았어. 나는 부탁을 거절 못하니까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알면 민우 오빠를 후계 싸움에 이용할 거야. 태준 오빠와 결혼시키려는 것도 대원그룹 지분 때문이고 서하는 친구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 네가 사랑을 지키겠다고 나를 거짓말 속에 밀어넣었어. 그건 우정이 아니야.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 오빠가 네가 대신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서아의 손이 멈췄다. 나리는 지난달 태준이 자신에게 서아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급한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물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에는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맞선 날짜가 바뀐 날 민우 오빠 일정도 갑자기 바뀌었어. 누군가 우리가 같은 시간에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아. 서하는 금요일 밤 태준의 차분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예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다. 나리가 손을 잡으려 하자 서하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당분간 네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리의 눈이 커졌다. 서하는 심장이 아팠지만 말을 바꾸지 않았다. 네가 직접 해결해. 민우 씨와의 관계도 가족에게 하는 거짓말도 이번에는 내가 대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친구에게 하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처음 내리는 명령이었다. 다음 날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서하는 자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각 계열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강혜숙 부회장은 태준의 맞은편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해숙은 서아가 외주와 위험을 설명하자 차가운 목소리로 끊었다. 윤 대리의 역할은 감상적인 우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서아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현재 안에는 퇴직 보상과 재교육 실패 비용, 기술 인력 이탈 위험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직원이라 자신감이 지나친 것 같군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아는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이 자신과 태준 사이를 오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태준의 손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잠시 동안 서아는 그 온기에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곧 금요일 밤에 덫과 나리의 고백이 떠올랐다. 그녀는 손을 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허락 없이 만지지 마세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서하는 시선을 화면으로 돌린 채 덧붙였다. 저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대신 말하지 말고 제가 끝까지 발표하게 두세요. 태준은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해숙이 다시 말을 끊으려 하자 단 한마디만 했다. 윤 대리의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발언권을 돌려주는 말이었다. 서하는 숨을 고르고 발표를 이어갔다. 숫자와 위험 요소 대안을 차례로 설명하자 몇몇 임원이 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해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서하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서하를 대표실 옆 작은 응접실로 불렀다. 서하는 문을 닫자마자 말했다. 회의 중에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오해합니다. 태준은 바로 변명하지 않았다.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제 허락 없이 잡을 이유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에 서하는 오히려 말을 잃었다. 태준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묻겠습니다. 서하는 그의 눈에서 낯선 당혹감을 보았다. 그는 거절당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불안해 보인다고 해서 대표님이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기다려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어렵군요. 왜요? 기다리는 동안 상대가 떠날 수 있으니까. 서하는 그 말에 숨겨진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 이야기를 꺼냈다. 태준은 그녀의 대안을 정식 검토안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서하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았다. 응접실을 나가려던 순간 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윤서아 씨. 직급이 빠진 이름은 이상하게 가까이 들렸다. 어제 한나리 씨를 만났습니까? 서하는 돌아섰다. 그걸 왜 물으세요?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아서요. 대표님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금요일에 설명하지 않은 것부터 말해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올 줄 어떻게 알았죠? 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어떤 대답보다 분명했다. 서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간 뒤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강혜숙은 한남동 저택의 서재에서 백상철이 가져온 자료를 확인했다. 식당 복도 영상에는 붉은 가발을 쓴 서하가 태준의 별실로 들어가는 장면과 1시간 뒤 가발을 손에 든 채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해숙은 화면을 멈추고 서하의 얼굴을 확대했다. 전략기획팀 윤서하 대리라고 했지. 백상철이 고개를 숙였다. 네, 입사 3년 차입니다. 최근 대표 지시로 주요 프로젝트를 여러 건 맡았습니다. 해숙은 보고서 목록을 넘기다가
한성유통 공동사업 개편안에서 손을 멈췄다. 이 직원이 수정안을 작성했군. 오늘 회의에서 대표가 사실상 윤 대리 편을 들었습니다. 해숙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 넘길 수 없었다. 대온그룹은 이미 후계 구도와 계열 분리 문제로 불안정했다. 태준과 한나리의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이사회의 균형을 유지할 장치였다. 그 장치가 이름 없는 직원 하나 때문에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숙은 당장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는 순간 태준이 서아를 보호할 것이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만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지시했다. 윤서아가 접근한 보고서와 수정 기록을 모두 확인해. 특히 한성유통 관련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봐. 백상철이 물었다. 보안 조사를 시작할까요? 해숙은 영상 속 서하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사람은 도망칠 길이 있다고 믿을 때 더 많은 실수를 하니까. 같은 시간 회사 옥상에서 서하는 태준이 건넨 우전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버리려 했지만 차는 여전히 따뜻했다. 휴대전화에는 다음 맞선 일정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손을 잡은 일은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먼저 묻겠습니다. 서하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의 갈지는 제가 결정해요. 몇 초 뒤 태준의 답장이 왔다. 기다리겠습니다. 서하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강태준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사실도, 자신이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누군가가 두 사람의 모든 선택을 기록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윤수아가 세 번째 만남에 대한 답을 보내지 않은 지 나흘째 되던 아침, 그는 대표실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3번이나 확인했다. 비서가 오전 일정을 보고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화면에 머물렀다. 결국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서랍 안에 넣었지만 10분 뒤 다시 꺼내고 말았다. 그 시각 서하는 전략기획팀에서 한성유통 공동사업의 수정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재교육 중심 대안은 예상보다 많은 임원의 지지를 얻었지만 강혜숙 부회장 측은 비용 산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하는 며칠 동안 재무팀과 현장 운영팀을 오가며 데이터를 다시 모았다. 태준은 예전처럼 수정 지시를 쏟아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마지막에 늘 같은 문장을 덧붙였다.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지만 서하가 2차례 일정 연장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이유를 묻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변화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태준이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행동을 고치려는 모습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서하는 목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맞선이 아니라 대화라면 가겠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소는 당신이 정하십시오. 서하는 화면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의 작은 서점 카페에서 만났다. 재벌가의 맞선 장소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평범한 곳이었다. 태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서하는 회사에서 입던 셔츠 위에 코트만 걸친 채였다.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다. 서하는 차를 주문한 뒤 곧바로 물었다. 왜 제가 그 자리에 올 줄 알았는지 오늘은 말해주세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진실의 일부만 말하면 당장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하가 거짓말보다 침묵을 더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나리 씨가 맞선을 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와 만나는 것도요. 서하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저를 대신 보낼 것도 예상했어요.
태주는 찻잔에서 손을 떼며 대답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과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건 다르죠. 태주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일정 변경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지금 밝히면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는 비겁하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었다. 당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한 건 아닙니다. 서하는 그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제가 온 게 반가웠어요. 태주는 이런 질문에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네, 너무 짧고 솔직한 대답에 서하가 시선을 내렸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회사에서는 늘 내가 원하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나를 싫어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싫어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행동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서하가 피식 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처음으로 싸움이 아닌 설렘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관계는 더 위험해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대리였지만 둘만 남으면 말투부터 달라졌다. 태주는 서하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 불필요한 야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하는 그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이사회 제출용 자료의 일부 페이지가 잘못 출력되면서 두 사람은 복사실에 함께 갇히듯 남게 되었다. 자동문 센서가 고장나 안쪽에서 잠시 열리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는 인쇄기의 열기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태주는 구겨진 서류를 다시 정리하다 서하의 손가락에 종이가 베인 것을 발견했다. 그가 손을 뻗자 서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태주는 즉시 손을 멈췄다. 봐도 됩니까? 서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다. 태주는 작은 상처에 휴지를 눌러주며 지나치게 진지한 얼굴을 했다. 이 정도로 병원 가자고 하지는 마세요. 그 정도 판단력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허락 없이 손부터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서하는 그의 시선이 입술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키스해도 됩니까? 서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아주 작게 대답했다. 지금 물어보면 더 이상하잖아요. 거절입니까? 아니요. 태주는 확인하듯 몇 초 더 기다린 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서하는 자신을 붙잡지 않은 그의 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복사실 문이 열리며 경고음이 울렸고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서하는 서류를 끌어안고 먼저 나가버렸지만 입가에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내 익명 게시판에 붉은 가발을 쓴 서하가 한남동 식당 별실로 들어가는 사진이 올라왔다. 제목은 대표이사 맞선의 재벌가 딸로 위장한 직원이었다. 게시물에는 서하가 한나리의 이름을 사용해 태준에게 접근했고 이후 한성유통 관련 기밀 보고서를 맡았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다. 몇 분 만에 사진은 사내 메신저와 언론사 제보 계정으로 퍼졌다. 서하가 출근했을 때 사무실 대화는 갑자기 끊겼고 동료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박진석 팀장은 얼굴이 굳은 채 그녀를 회의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서하의 회사 메일을 출력한 문서가 놓여 있었다. 태준에게 보낸 보고서와 나리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맞선 자료를 확인했다는 문장과 공동사업 자료를 검토했다는 문장이 이어져 마치 서하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처럼 보였다. 서하는 문서를 읽자마자 말했다. 이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메일을 붙인 거예요. 박진석은 시선을 피했다. 내부 감사팀에서 조사할 때 설명해. 팀장님은 제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다르지. 서하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배신감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곧 감사팀 직원이 들어와 회사 노트북과 출입카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식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통보도 뒤따랐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밀어놓았지만 출입카드만은 목에 건 채 일어섰다.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태준은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드러나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조작됐습니다. 서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감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이미 외부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은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태준은 상관없다는 듯 대답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한은 그의 앞을 막았다. 안 됩니다.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자 서한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권한으로 조사를 막으면 제가 정말 보호받기 위해 접근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조작된 자료로 당신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제가 설명하게 두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언론에 이름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감당할 문제예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서하가 그 보호 자체를 또 다른 통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하는 감사팀을 향해 말했다. 조사를 받겠습니다. 다만 제 업무 기록과 원본 메일 보고서 버전 기록을 모두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대표님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동의합니다. 그가 물러나자 감사팀장은 서하에게 출입카드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에는 서하가 직접 목걸이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플라스틱 카드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하는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리는 울먹이며 사진을 자신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하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사람이 적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리는 가족 비서실에서 받은 맞선 일정표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여주었다. 서하는 날짜를 하나씩 비교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 맞선은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태준의 비서실 요청으로 갑자기 앞당겨졌다. 같은 날 민우가 참석하기로 했던 외부 행사는 이유 없이 취소되었고 나리에게는 가족 모임이 잡혔다가 다시 해제되었다. 모든 변화가 나리가 민우를 만나러 가고 서하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식당 예약 코드였다. 나리가 받은 안내문에는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대온그룹 대표실 내부 코드가 적혀 있었다. 서하는 그 코드를 본 적이 있었다. 태준의 해외 손님을 위한 예약을 준비하며 같은 형식의 코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리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태준 오빠가 일정을 만든 거야.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당시 자신이 받은 업무 지시 기록을 떠올렸다. 그날 오후 갑자기 외근이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 역시 대표실에서 내려왔다. 태준은 자신이 맞선 장소로 갈 시간까지 만들어 주었다. 서하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태준이 자신을 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태준은 대표실에서 강혜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혜숙은 서하에 대한 조사를 막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사랑에 빠지더니 조금은 현명해졌구나. 권력으로 덮으면 그 여자는 평생 내 약점이 될 테니까.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유출 자료를 밀어보였다. 고모가 한 일입니까? 혜숙은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올렸느냐가 아니야. 저 직원이 실제로 한나리 대신 맞선에 나왔고 네가 그 뒤에 회사 기밀을 맡겼다는 사실이지. 그 보고서는 맞선 전부터 윤대리 업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보지 않아 보고 싶은 이야기를 볼 뿐이야. 그놈이야.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이야기를 태준의 손이 굳었다. 해숙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한나리와 결혼하면 사태는 정리할 수 있어. 윤서아는 판단력이 부족한 직원으로 남고 너는 개인적인 실수를 바로잡은 후계자가 되는 거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그룹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감정 때문에 계열사를 무너뜨리는 걸 봤어. 그때 거리로 내몰린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니, 기업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한 사람을 포기해야 해. 해숙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오래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태주는 그 공포가 서아를 희생시킬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식당 예약 기록과 일정 변경 승인 내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공개하면 네가 그 여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도 드러날 텐데.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록을 숨기면 서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고 기록을 공개하면 그녀에게 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다. 해숙은 그 침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을 통제하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네, 아버지도 그랬어. 해가 진 뒤 서하는 태준에게 대표실이 아닌 처음 만났던 한남동 식당 별실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 장소에서 시작된 거짓말을 그곳에서 끝내고 싶었다. 태준이 도착했을 때 서하는 이미 창가에 앉아 일정표와 예약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붉은 가발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대신 나갈 거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태주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한나리 씨와 민우의 관계를 알게 된 뒤부터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날짜를 앞당긴 것도 대표님이죠. 그는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 외근을 취소하고 일찍 퇴근하게 만든 것도요. 네, 나리 가족이 민우 씨를 감시하는 걸 알고 나리가 저한테 부탁할 것도 계산했어요. 그랬습니다. 서아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그럼 처음부터 전부 함정이었네요. 태주는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을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회사 밖에서라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태주는 부정하지 못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대표님은 제가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그 모습은 제가 안전하다고 믿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내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면 뭐가 달라져요? 진심으로 만든 덫은 덫이 아닌가요?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서아는 가방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팀에 제출했던 카드는 임시 확인 뒤 돌려받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직접 지시를 받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복귀하게 되더라도 대표님 직속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공식 요청할 거예요. 태준은 낮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서아는 아픈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나리한테도 더 이상 대신 해결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표님한테도 똑같이 말할게요.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태주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이번에는 허락을 구할 수도 없었다. 무엇을 물어도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서하가 문을 열자 태준이 겨우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은 그 말을 받을 수 없어요. 문이 닫힌 뒤 태준은 텅 빈 의자와 출입카드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사내 게시판에는 내부감사위원회가 윤서아와 강태준 모두의 관련성을 조사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동시에
익명의 계정이 조작되지 않은 식당 영상 전체를 언론에 보내겠다는 예고를 남겼다. 서한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 글을 읽었다. 이제 숨을 곳도 대신 책임져 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내부감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윤서아는 자신에게 배정된 회사 법률 대리인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강태준 대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며 서아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도 직접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아는 한참 듣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강태준 대표입니까? 상대가 그렇다고 답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태준이 준비한 방패 뒤에 숨는 순간 그녀의 결백조차 그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만큼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서아는 감사팀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 자신이 참여했던 한성유통 공동사업 자료의 원본과 수정 이력, 식당 예약, 기록 업무, 배정, 승인 문서, 출입 기록을 직접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감사팀은 직무 정지 중인 직원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서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정보에 언제 접근했는지 확인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전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 계정으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기록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규정집에서 관련 절차를 찾아 요청 근거를 함께 제출했다. 며칠 전까지라면 거절 통보를 받은 순간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요청서를 보냈고 결국 감사위원 한 명의 입회 아래 제한된 열람 권한을 얻었다. 태준은 그 소식을 비서에게서 들었지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아가 직접 문을 열도록 기다리는 일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 서아는 감사실의 작은 열람실에서 사흘 동안 기록을 확인했다.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 모든 시간과 문서 번호를 손으로 적어야 했지만 그녀는 숫자와 순서를 다루는데 누구보다 익숙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익명 게시물에 첨부된 메일이었다. 유출된 화면에는 서하가 한나리에게 맞선 자료를 확인했다고 보낸 문장과 태준에게 한성유통 자료 검토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문장이 연달아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본 서버 기록을 확인하자 두 메일 사이에는 열이틀의 차이가 있었고 수신자와 제목도 전혀 달랐다. 누군가 화면 일부를 잘라 시간 표시를 지운 뒤 하나의 대화처럼 만들었다. 다음은 공동사업 보고서였다. 서아가 작성한 최종 본에는 외주화 비용과 고용 전환 위험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사회에 처음 배포된 파일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수정 계정은 박진석 팀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접속 위치는 강혜숙 부회장 비서실 전용 단말기였다. 박진석의 계정이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서한은 곧바로 박진석을 의심하지 않았다. 계정 공유가 있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면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그날 보고서가 수정된 시간과 출입 기록을 비교했다. 박진석은 지방물류센터 출장 중이었고 그의 계정이 사용된 시각 백상철 비서실장은 본사에 있었다.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계획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서하는 자료 한쪽에 적힌 승인 번호를 보다가 손을 멈췄다. 식당 영상 보존 요청서에도 같은 승인 번호 형식이 사용되어 있었다. 승인 번호는 각 임원 비서실이 외부 시설이나 계열사에 공식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내부 관리 코드였다. 서하는 과거 태준의 해외 손님 방문 준비를 맡으며 이 번호 체계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 앞에 숫자는 요청 부서, 중간 숫자는 날짜 마지막 두 자리는 요청 순서를 뜻했다. 식당에 전달된 영상 보존 요청은 맞선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생성되어 있었다. 아직 서하가 식당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태준과 만나지도 않은 시각이었다. 단순한 보안 대응이었다면 사건 이후 요청했어야 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날의 영상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한은 같은 승인 번호와 연결된 문서를 더 찾았다. 영상 보존 요청, 한나리 가족에게 전달된 맞선 일정 변경 공문, 강민우의 외부 행사 취소 요청, 그리고 서하의 금요일 외근 취소 지시가 모두 사흘 안에 생성되어 있었다. 부서는 달랐지만 최종 승인 경로는 강혜숙 비서실로 모였다. 다만 태준이 일정 변경을 요청한 기록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한나리와 민우의 관계를 알고 서하가 대신 나올 가능성을 계산했으며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맞선 날짜를 앞당겼다. 해숙은 그 움직임을 파악한 뒤 각 가족의 일정을 더 정교하게 조정하고 영상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덫을 완성했다. 태주는 서하를 만나기 위해 선택권을 빼앗았고 해숙은 그 만남을 훗날 공격할 증거로 만들었다. 서하는 기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감정 때문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태준의 잘못까지 덮는다면 결국 또 다른 거짓말 위에 서게 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하는 박진석을 회사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서하가 계정 사용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하자 마지못해 나타났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연달아 마셨다. 서하는 비난부터 하지 않았다. 팀장님 계정으로 제 보고서가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팀장님은 부산에 계셨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 자신이 비서실에 임시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해숙 측에서 이사회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정리해야 한다며 접근 권한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부서 전체의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서하가 물었다. 내용이 바뀔 거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형식만 손보는 줄 알았지만 수정본을 본 뒤에는 위험 항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했다. 자신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가족의 대출도 남아 있었다. 서하는 화가 났지만 그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내일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말해주세요. 박진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나는 끝이야. 서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하지 않으면 제 경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직원이 같은 일을 당하겠죠. 박진석은 입술을 떨었다. 서하는 그에게 용서를 약속하지도 책임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실대로 증언하면 자신이 확보한 기록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랜 침묵 끝에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서하가 누군가를 압박해 얻은 승리가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선택하고 책임질 마지막 기회를 준 결과였다. 감사위원회 당일 대원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감사위원과 사회이사 법무 담당자들이 모였다. 강혜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강태준은 대표이사석이 아닌 조사 대상자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먼저 발언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서아 씨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식당 일정 변경과 개인적인 접촉에 제가 개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 판단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임원이 웅성거렸다. 해숙은 차갑게 물었다. 대표직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피하려고 이해관계자 선언을 하는 건가?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한으로 결과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맞선 날짜를 앞당기도록 비서실에 지시했고 나리가 서하에게 대신 참석을 부탁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서하를 회사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는 말도 숨기지 않았다. 회의실의 시선이 서하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있었다. 태준의 고백은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문제를 더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행동은 부적절했고 윤서아 씨의 선택권을 침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태준이 자신의 잘못까지 드러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늘 체면과 통제력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약점을 이용하면 결국 서아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태준은 서아를 얻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있었다. 서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먼저 조작된 메일과 원본 메일의 생성 시각을 비교했고 다음으로 보고서 수정 기록과 출입 기록을 제시했다.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누구를 악인으로 단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나리 대신 맞선에 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회사 대표가 상대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즉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어 식당 영상 보존 요청이 만남 전에 생성되었다는 사실과 일정 변경 관련 문서들이 같은 승인 경로를 거쳤다는 점을 밝혔다. 해숙 측 법무 담당자가 승인 번호만으로 지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서아는 박진석의 증언을 요청했다. 박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에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보고서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백상철에게서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제출했다. 백상철은 지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나리와 강민우가 함께 들어왔다. 나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서아에게 맞선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민우도 자신과 나리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서아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취소 공문이 해숙 비서실에서 전달되었다는 확인서를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받아왔다. 해숙이 차갑게 말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윤서아의 거짓말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나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서아가 거짓말했어요. 우른구. 하지만 그 거짓말을 부탁한 사람은 저예요. 저는 사랑을 지키겠다고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표시된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이 그룹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성유통과의 결혼 동맹이 무너지면 지분 구도가 흔들리고 민우가 계열사를 분리할 경우 투자자와 직원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태준의 아버지가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한 구조조정과 해고도 언급했다. 나는 그때 직원들이 건물 앞에서 울던 모습을 봤어. 기업을 지키는 사람은 개인의 감정보다 수천 명의 생계를 먼저 생각해야 해.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해숙의 두려움을 조롱하지 않았다. 부회장님의 우려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피해를 보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니까요. 해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하는 곧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다. 원안대로 외주화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현장 이탈률과 손실 규모였다. 하지만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직원들의 위험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룹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부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경영 안정을 위해 한 직원의 명예를 공격했습니다. 두려움이 목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해숙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 역시 서아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조작했다. 해숙은 반박하려 했지만 감사위원장이 말을 끊었다. 위원회는 승인 기록 계정 사용, 영상 확보 요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그동안 해숙이 관련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결정했다. 백상철에게도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박진석은 계정관리 위반과 묵인 책임으로 징계 심사를 받게 되었다. 누구도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못도 사랑이나 충성이라는 말로 사라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는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몰려 있었다. 태주는 서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예전 같으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질문을 차단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먼저 물었다. 같이 나가도 됩니까? 서하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혼자 나가고 싶어요. 태준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그는 길을 비켜주었다. 알겠습니다. 서하는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았다. 아까 말한 것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고 잘못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네, 줄어들지는 않아요. 서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래도 처음으로 대표님이 결과를 통제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다. 태주는 더 바라지 않았다. 서하가 떠난 뒤 그는 이사회에 대표이사에 직접 업무 배정 권한을 제한하고 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독립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누군가는 서하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웃었지만 태주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서하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휴대전화에는 복직 심사가 시작된다는 감사팀의 안내와 다른 부서에서 그녀를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이 도착해 있었다. 처음으로 선택지가 생겼지만 서하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라면 자신을 원하는 곳에 즉시 맞추려 했을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려 했다. 며칠 뒤 태주는 성수동 전시장 앞에서 서하를 기다렸다. 그는 약속을 잡지 않았고 그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았다. 서하가 이전에 보았던 문작품의 전시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만 메시지로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서하가 천천히 나타났다. 태주는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투명한 상자 안에 작은 문들은 여전히 어느 쪽을 열어도 처음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품 한쪽 벽이 열려 있었고 관람객이 직접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있었다. 서하가 말했다. 문을 부수지 않아도 나갈 방법이 있었네요. 구조를 공개하면 됐어요. 태주는 작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출구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잘못한 건 고치겠습니다. 서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상처를 잊지 못했고 다시 믿는 일도 두려웠다. 하지만 태준의 말에는 예전처럼 결론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었다. 서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대표님을 용서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도 저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럼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몫을 하겠습니다. 서하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전시장을 나왔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 거리는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덫 안의 거리가 아니라 서로가 선택한 만큼만 가까워진 거리였다. 6달 뒤 윤서아는 대운그룹 본사 32층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준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들고 온 대리가 아니었다. 외부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새로 출범한 미래사업검증실의 책임연구원으로 복귀한 그녀는 대표이사 직속이 아닌 감사위원회 산하 독립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성유통과의 공동사업도 원안과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설계되었다. 물류센터 외주화 계획은 철회되었고 기존 직원들을 플랫폼 운영 인력으로 전환하는 재교육 과정이 시작되었다.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비용은 예상보다 늘었고 일부 주주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의 생계를 문서에서 지워버린 채 성공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 서한은 회의 화면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띄운 뒤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제안하신 일정으로는 현장 검증을 끝낼 수 없습니다. 출시일을 한 달 미루지 않으면 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가 떨렸을 말이었다. 회의실 안쪽에서 한 임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책임 연구원이 사업 전체의 일정을 좌우하겠다는 겁니까? 서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대표이사석에 앉은 태준에게 향했다. 그가 서하의 요구를 무시할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다시 편을 들지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태준은 잠시 자료를 검토한 뒤 서하에게 물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까? 현장 인력 3명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보장된다면 충분합니다. 그 조건으로 일정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향해 덧붙였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윤책임의 분석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직급으로 누르지는 마십시오. 서한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다만 노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내 의견을 내가 지켰다. 태준이 바꾼 것은 서하를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었다. 그는 대표이사가 특정 직원을 직접 지목해 야근이나 추가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업무 배정 절차를 개편했다. 부서장이 거절한 일을 하급 직원에게 우회적으로 넘기는 관행도 금지했다. 모든 추가 업무에는 예상 시간과 지원 인력 담당자의 동의 여부가 기록되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몇몇 임원은 직원들이 권리만 주장하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태준은 그럴 때마다 서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규정을 만든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매달 공개된 업무 시간과 이직률 프로젝트 오류율을 비교해 제도가 성과를 낮추기는커녕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서하는 복귀하기 전에도 그 변화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태준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어떤 사과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러나 서하는 그 변화만으로 곧바로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 태준이 점심을 함께 먹자고 처음 연락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전시회에 가자고 했을 때도 서하는 약속이 있다며 거절했다. 사실 그날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그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태준은 실망한 얼굴 표시 하나 없이 좋은 하루 보내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는 평소와 똑같이 업무 이야기를 했고 서하의 거절을 이유로 차갑게 굴거나 일을 늘리지 않았다. 서하는 자신이 다소 유치하게 그를 시험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도했다. 이제 그의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의 인사평가나 업무량을 바꾸는 무기가 아니었다. 한나리와 강민우의 관계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가족 앞에서 연애 사실을 인정하자 한성유통 측은 나리의 카드와 회사 직책을 모두 정지시켰고 민우는 대온그룹 자회사 경영권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거의 날이었다면 서하에게 울며 해결책을 부탁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리는 가족이 마련해준 집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고 자신이 직접 기획하던 생활용품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시작했다. 민우 역시 형이나 고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술 인력들과 새로운 물류관리 회사를 세웠다. 두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대가를 치렀다. 자금이 부족해 출시를 미루기도 했고 서로의 불안 때문에 크게 다투기도 했다. 어느 날 나리는 서하를 찾아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예전에는 네가 대신 나서주면 모든 게 빨리 끝났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한 일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너무 무서워. 서아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대답했다. 무서운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지 않으면 돼. 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맞선 사건 이후 여러 번 했던 사과였지만 이번에는 용서를 재촉하지 않았다. 서아는 한참 뒤 친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하지만 다시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거야. 나리는 울면서 웃었다. 그게 지금은 제일 고마운 말이야.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서로 돕되 대신 선택하지 않는 관계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강혜숙은 내부 규정 위반과 자료 조작 지시에 대한 책임으로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토가 끝난 뒤에도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대온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비상근 자문 역할만 맡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권력에 비하면 초라한 자리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는 극적인 몰락은 아니었다. 어느 겨울 오후 혜숙은 재단의 고용 지원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서아를 불렀다. 서아는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려 했지만 업무 목적이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찾아갔다. 혜숙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으나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과부터 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년 직원들을 지원하는 계획서를 서하에게 건넸다. 내가 회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사를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어. 서하는 문서를 넘기며 대답했다. 그 사실을 아신 것과 책임을 다하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혜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듣기 좋은 말은 하지 않는군. 그런 말을 원하셔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오랜 침묵 끝에 혜숙은 식당 영상을 준비하고 보고서를 왜곡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까지 거짓이었다고 말하진 않았다. 나는 아직도 기업이 감정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그걸 막겠다는 이유로 사람을 숫자보다 못하게 취급한 건 틀렸어. 서하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지원 사업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절차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혜숙은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고 메모했다. 두 사람은 화해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상대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대화를 끝냈다. 태주는 세 번째 초대장을 보낼 때 문장을 오래 고민했다. 그는 예전처럼 장소와 시간을 정해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강을 걷고 싶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거절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하는 메시지를 읽은 뒤 하루 동안 답하지 않았다. 예전의 태준이었다면 그 침묵을 불안해하며 비서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거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서하는 여의도 공원 입구에서 오후 3시에 만나자고 답했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다. 서하가 다가오자 그는 웃으며 물었다. 손잡아도 됩니까? 서하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태준은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서하는 언젠가 대기업의 결정이 현장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태주는 자신의 회사 안에서 만들자고 제안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물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하는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렸다. 지금은 없어요. 필요하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서하가 눈을 가늘게 뜨자 태주는 급히 고쳤다. 아니, 제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 서하가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그 웃음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돌아오는 길에 서아가 먼저 그의 소매 끝을 잡았다. 손이 아니라 소매였지만 태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속도를 늦췄다. 두 사람은 그 뒤로 천천히 만났다. 회사에서는 관계를 철저히 숨기기보다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 신고 절차를 밟았다. 서아가 속한 조직은 태준의 평가 권한 밖에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은 안건에 참여할 때는 다른 임원이 최종 결정을 맡았다. 몇몇 직원은 두 사람을 두고 수군거렸지만 서아는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았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태준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자 서하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지만 태준은 얼굴을 굳히지 않았다. 그렇게 들렸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는 자료의 위험 요소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의가 끝난 뒤 서하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지적은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퍼는 오러는 서하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그의 대표실을 찾아갔다. 태주는 그녀가 들어오자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하는 문을 닫은 뒤 물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끝났죠? 네. 그럼 키스해도 돼요. 태주는 몇 초 동안 말을 잊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는 웃으며 먼저 다가갔다. 입맞춤은 복사실에서의 첫 키스보다 길었지만 누가 누구를 붙잡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편안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며 물었다. 여기는 괜찮습니까? 서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대답했다. 매번 물을 필요는 없어요. 태준이 당황하자 그녀가 덧붙였다. 제가 싫으면 말할 테니까 그 말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허락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거절을 신뢰하는 법도 필요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시작될 무렵 태준은 서하에게 한남동의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서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곳은 두 사람에게 첫 설렘의 장소이면서 가장 큰 거짓말이 시작된 곳이었다. 결국 그녀는 가겠다고 답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별실 예약은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었다. 토요일 저녁 서하는 붉은 가발도 화려한 원피스도 없이 편안한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태주는 처음 만났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도 일정표도 없었다. 우전차 2잔과 작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서하가 봉투를 경계하자 태주는 즉시 말했다. 결혼 계약서는 아닙니다. 아내는 6달 전 서하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갔던 출입카드가 들어 있었다. 태주는 감사팀에서 폐기할 예정이던 카드를 정식 절차로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걸 돌려주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지시 아래 있던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하는 카드를 손끝으로 만지며 물었다. 그럼 왜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권력을 감정에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서하 쪽으로 밀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하는 잠시 바라보다 카드를 반으로 부러뜨렸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부러진 조각을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다. 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때의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서아 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표와 직원도 아니고 한나리와 맞선 상대도 아닌 강태준과 윤서아로요. 그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직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걸 빨리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계속 알아갈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하는 처음 만난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발을 쓰고 상대가 싫어할 행동을 연기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여자였다. 그때의 그녀라면 태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대답했을 것이다. 지금의 서한은 먼저 자기 마음을 살폈다.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태준이 자신보다 먼저 계획을 세우면 과거의 덫이 떠올랐고 그를 다시 믿는 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함께 걸으며 웃고 회의에서 부딪히고 거절한 뒤에도 존중받았던 시간 역시 진짜였다. 서한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준의 손을 바라보다 자신의 손을 천천히 포겠다. 아직 잊지는 않았어요. 태준이 조용히 답했다. 잊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은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들을게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해요. 멈추겠습니다. 서한은 마침내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제가 원해서 하는 맞선으로. 식당을 나섰을 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태준은 차문을 열어주려다 서아가 걷고 싶다고 하자 바로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한남동 언덕을 천천히 내려갔다. 얼마 후 태준이 손을 내밀었지만 먼저 잡지는 않았다. 서한은 그 손을 바라보다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건 제안입니까? 지시입니까? 태준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거절 가능한 제안입니다. 서한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맞물리는 순간에도 태준은 힘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놓고 싶을 때 언제든 놓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손이었다. 서한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랑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태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출구를 막지 않았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누군가가 설계한 덫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날 밤 내딛는 모든 걸음은 어느 쪽으로도 돌아설 수 있는 길 위에 있었다. 서한은 그 자유 속에서 그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이번에는 누구의 부탁도 명령도 계획도 아니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